저는 지금 백화점 최고층 VIP 라운지에 앉아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서 MD와 함께 연말 팝업 스토어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죠. 제 앞에는 소형가 브랜드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고 각종 항과 샘플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7년 전에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죠. 그때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딸 서아를 품에 안고 내일의 끼니를 걱정했거든요. MD가 제 한과를 집어들고는 감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은은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밤새도록 한과를 만들며 흘린 눈물, 서아를 혼자 키우며 겪었던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실제로는 할머니의 비법 노트를 잃어버린 후 오직 기억만으로 맛을 되살려낸 거였지만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었죠. 누가 믿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를요. 회의는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연말 팝업 스토어는 대성공을 거둘 것 같았고 내년 정식 입점도 거의 확정이었어요. MD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아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는 조용했어요. 간간히 들리는 클래식 음악과 에어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이런 평온한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성공했다는 실감이 나는 순간이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요즘 광고 전화가 많아서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혹시 업무 관련 연락일 수도 있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조용한 라운지에 울렸죠.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분명히 잊었다고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소리 하나로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최민준, 제 전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딸의 생일에도 연락 한 번 없었던 그 사람이었죠. 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목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들이 갑자기 따가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랑스러웠던 제 성공도 이 모든 명성도 한순간에 무색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겨우 짜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차갑게 말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서아를 만나고 싶다고 텔레비전에서 성공한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했어요. 7년 동안 딸에게 생일 카드 하나 보내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아빠를 운운하다니요. 제가 혼자서 서아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민주는 알기나 할까요? 서아가 아팠을 때 병원비 걱정하며 응급실을 전전했던 건 저였어요. 서아가 학교에서 아빠 없다고 놀림받아 울면서 집에 올 때 위로해준 것도 저였죠.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서아라니요?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7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사라진 그날들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성공한 지금의 저도 이 화려한 백화점도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지만 정성 가득한 한과 공방 소형가를 운영하고 있었죠.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법 노트를 보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과를 만들었어요. 공방은 작았지만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할머니의 손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죠.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즐거웠어요.
제가 만든 한과를 드신 손님들이 맛있다며 웃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그때 민주는 식품 유통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공방 수익을 모두 민준의 사업 자금에 보탰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민주는 제가 헌신할 때마다 고마워했고 제 손맛이 집안의 보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위를 믿고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그때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시누이 미영까지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요. 미영이 감사하다며 새언니라고 부를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비법 노트를 끼고 살았어요. 그 노트에는 3대에 걸친 우리 집안의 한과 비법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쥐어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집안의 혼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비법에 제 아이디어를 더해 나갔어요. 새로운 재료를 넣어보기도 하고 모양을 바꿔보기도 했죠. 매일 밤 비법 노트에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언젠가 서아에게도 이 노트를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민주는 그런 저를 보며 늘 격려해줬어요. 제가 집안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헌신적인 아내를 둬서 자신이 복받은 거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헌신하면, 더 사랑하면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공방 일이 끝나면 집에서 서아를 돌보고 민준의 사업 서류도 정리해줬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주말에는 민준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골랐습니다. 민준이 재료로 만든 한과 맛이 궁금하다고 말하면 저는 집에 와서 바로 만들어줬죠. 그때의 민준은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만든 한과를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말해줬거든요. 시어머니도 그때는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며느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민준이가 복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딸, 저를 아껴주는 시댁,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일까지요. 저녁마다 민준과 함께 서아를 재우며 미래를 그렸어요. 민준의 사업이 성공하면 더 큰 공방을 차리고 서아가 자라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그 모든 꿈들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준의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한 건 결혼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무리한 투자 때문이었죠. 민준은 욕심을 부렸어요.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나가자던 처음 약속과 달리 큰 건물을 얻고 직원도 많이 뽑았거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비톡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거든요. 공방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을 늘리려고 노력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더 많은 한과를 만들었죠. 민준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집에서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죠. 소방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소영가 공방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제 공방이 제 분신과도 같던 그곳이 새까만 잿더미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무너져 버렸어요. 소방관들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잿더미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혹시 할머니의 비법 노트라도 건질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제가 되어버렸죠.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의 손맛이 배어있던 기구들,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한과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했던 추억들까지 모두요. 저는 잿더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의 첫마디는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인생이 다 타버렸다고 울부짖자 민주는 보험금으로 빚부터 막으면 된다며 다행이라고 했어요. 제게는 전부였던 것이 사라졌는데 다행이라고 하다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에게 제 공방은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화재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전기 문제였을 거라고 추정할 뿐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원인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보험금 처리를 하러 다니는 동안 민준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빨리 처리하라며 재촉하기만 했어요. 저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어요. 화재 현장 정리부터 보험금 신청까지. 민주는 자기 사업 살리느라 바쁘다며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서아였습니다. 아직 어린 서아가 공방은 언제 다시 만들어지냐고 물어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좀 기다리라며 엄마가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주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서아에게도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죠. 제 가슴에는 큰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성벽의 말이에요.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화재 이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저를 보는 눈빛에는 짜증과 무심만 가득했죠. 서아에게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아가 민준에게 다가가 함께 놀자고 해도 민준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바쁘니까 엄마랑 놀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아의 표정이 슬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서아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아이 마음의 상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주는 집에 있을 때도 저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밥상에서도 조용했고 잠자리도 따로 썼습니다.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 오후 서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민준이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보니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편지를 펼쳐보니 민준의 글씨였어요. 이혼하자는 내용과 서아는 자신이 데려가겠다는 말,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차가운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가 고작 2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이런 식으로 끝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거실로 달려가서 책장을 뒤졌습니다. 할머니의 비법 노트가 있던 자리를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없었습니다. 비법 노트가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온 집을 뒤졌습니다.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열어보고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노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민준이 가져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 노트는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피와 땀이 담긴 우리 집안 3대의 비법이 모두 들어있는 보물이었거든요. 민준이 그걸 훔쳐갔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혹시 민준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팔자가 사나워서 아들까지 망쳤다며 민준이 새 출발하려는데 발목 잡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예뻐해 주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새 출발이라니요. 저를 버리고 가는 게 새 출발이라는 말인가요? 서아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잘 키울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헌신은 뭐였던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것도 충격인데 시댁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에 서아를 어린이집에서 데리러 갈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아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는 어디 갔냐는 서아의 질문에 일 때문에 멀리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겨우 6살인 서아에게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서아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사랑하는 남편도, 믿었던 가족도, 소중한 비법 노트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오직 저와 어린 서아만 남겨졌어요. 민준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10년간 공방에만 했던 저에게는 내세울 경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결국 찜질방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서아를 돌봤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서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서아는 매일 아빠를 찾았습니다. 언제 오냐고 물어올 때마다 저는 곧 올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한 달 후에는 찜질방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낮에 식당 일도 시작했습니다. 서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 단정했던 모습과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 저 자신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서아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죠. 제 행색은 말이 아니었어요. 설거지하느라 물이 튄 앞치마, 기름 냄새가 배인 옷, 정리할 시간도 없었던 헝클어진 머리카락까지요.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소영가 강수연 대표님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제야 기억났어요. 몇 년 전 제 공방 앞에서 그림을 그리던 미대생이었습니다. 하윤이었어요. 하윤의 놀란 표정을 보니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윤은 예전과 달리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이었거든요. 분명 성공한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봤다며 차라도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윤과 앉아있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하윤이 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았는데 하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공방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재로 모든 걸 잃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잠시 쉬고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윤은 예전에 배고파서 공방 앞에서 그림 그릴 때 제가 따뜻한 약과와 차를 줬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일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며 제가 해준 격려의 말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추운 겨울날 공방 앞에서 떨고 있던 하윤에게 갓 만든 약과를 건넸던 일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했더니 하윤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때 일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윤은 지금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며 제 손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세상이 다시 알아봐야 한다고 자신이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 말이에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잃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윤은 진심이라며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온라인 브랜딩 쪽으로는 경험도 많다고 했어요. 제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준비됐다는 말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하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누군가 제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날 밤 서아를 재우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하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윤과 다시 만난 지 일주일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다시 시작해보기로 한 거죠. 하윤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을 작업 공간으로 내어줬습니다. 포장 디자인은 자신이 하고 저는 한과만 만들면 된다고 했어요. 문제는 비법 노트가 없다는 거였어요. 민준이 가져간 그 노트에는 할머니께서 평생에 걸쳐 정리하신 모든 비법이 들어 있었거든요. 정확한 분량, 온도, 시간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손길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 할머니 옆에서 지켜봤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 속에서 꺼내려고 노력했죠. 할머니께서 반죽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너무 치대면 질겨지고 너무 적게 하면 모양이 안 잡힌다고 하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끝에 새겨진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반죽의 질감, 기름의 온도, 튀기는 시간까지 모든 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어요. 예전 맛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시도했죠. 하윤이 옆에서 격려해줬어요. 맛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응원해줬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서야 만족할 만한 맛이 나왔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의 손맛과 비슷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하윤이 맛보고는 눈을 반짝이며 바로 이 맛이라고, 정말 예전 그 맛이 난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윤은 정말 실력이 뛰어났어요. 제가 만든 한과에 세련된 포장과 스토리를 입혔거든요. 전통의 맛을 잃지 않은 소영가라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줬어요. SNS 계정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한두 개 팔리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하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고 제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담아냈어요. 이 맛이면 반드시 알려질 거라며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홈쇼핑이 나오고 있었어요. 별 관심 없이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민준이 나와 있었거든요. 장인의 맛을 계승한 청년 CEO라는 자막과 함께 민준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소개하는 제품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명백히 제 레시피로 만든 한과였거든요. 민준은 전통 비법으로 만든 프리미엄 한과라며 3대에 걸쳐 내려온 비밀 레시피라고 떠들어댔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 할머니의 비법이었는데 자신이 만든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민준의 성공 스토리까지 나왔어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전통 한과로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밤새도록 고민하며 개발했던 레시피들, 할머니께서 평생에 걸쳐 완성하신 비법들을 민준이 자신의 것인 양 팔고 있었어요. 서아가 저 사람 아빠 닮았다고 말하는 바람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서아가 아빠를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맞은 인생을 눈앞에서 확인한 기분이었어요. 민주는 제 비법으로 성공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바닥에서 기어오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진짜 소영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겠다고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진짜 맛으로 말이에요. 민준이 훔쳐간 건 단순한 레시피였지만 제게는 할머니의 홍과 제 인생이 담긴 진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소영가는 독창적인 맛과 디자인으로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하윤의 브랜딩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온라인 주문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전통을 지키며 혁신하는 젊은 여성 사업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제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방송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과정,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까지요. 물론 민준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주문이 폭증했고 백화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7년 만에 다시 성공의 맛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들이 계속 걸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광고 전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신우이 미영이었습니다.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미영이 갑자기 나타나서 새언니라고 부르며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영은 별일은 아니라면서도 성공을 축하한다며 서아도 이제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까지 했어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서아가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제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다니요. 두 번째는 시어머니였어요. 오랜만이라며 방송 잘 봤다고 그동안 서아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민준이도 돌아와서 가족이 다시 뭉쳐야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다시 뭉친다고요?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가장 가관인 건 민준이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정말 대단하다며 역시 자신이 아는 수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합치는 건 어떻냐고 과거는 잊고 서아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제 비법을 훔쳐서 성공해 놓고는 이제 와서 사업을 합치자고 하다니요. 서아를 핑계로 삼는 것도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는 이미 끝난 사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잘랐습니다. 그러자 민주는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말라며 서아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할 텐데 라고 말했어요. 서아를 방패막이로 쓰는 민준의 모습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친척들, 지인들까지 갑자기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제 성공 소식을 듣고 접근해 오는 게 뻔했어요. 예전에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이니 웃음만 나왔습니다. 특히 민준과 미영은 끈질겼어요.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아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 제휴 이야기까지 온갖 핑계를 대며 접근했어요. 저는 그들의 속셈이 훤히 보였습니다. 제가 성공하자 다시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예전처럼 제 등에 엎여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수연이 아니었어요. 7년 동안 혼자서 바닥까지 떨어져 봤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겪으며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하윤에게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정말 뻔뻔하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고 분개했습니다.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정리할 마지막 기회를 만들기로요. 그들이 원하는 만남을 한번 가져주되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저는 민준과 미영을 고급 한정식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지막 만남이니까 격에 맞는 곳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제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마음을 돌린 줄 알았나 봅니다. 약속 시간에 도착해 보니 민준과 미영이 이미 와 있었어요. 둘 다 정장을 차려입고 와서는 마치 사업 미팅이라도 하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오랜만이라며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미영도 예전처럼 애교 있는 목소리로 성공했다며 멋있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가식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민준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과거는 묻고 새로 시작하자며 서아도 있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영도 오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저도 성공했으니 합치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맞장구 쳤어요. 그들은 사업 합병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마치 제가 이미 동의한 것처럼 말이죠. 민주는 심지어 샴페인까지 주문해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축배를 들자고 했습니다. 정말 뻔뻔했어요. 저를 버리고 떠났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민준과 미영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준 회사 제품과 저희 소형가 제품의 성분 분석표라고요. 서류를 펼쳐 보이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기에는 두 제품의 성분이 99% 일치한다는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물었더니 민준은 당황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또 다른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새롭게 개발한 신제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비법 노트에도 없던 할머니의 진짜 마지막 비법이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만 구전으로 전해주신 거라고 설명했어요. 민준과 미영이 시식해 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까지 맛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거든요. 저는 이 맛은 민준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제 진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서아 이름으로 된 교육비 신탁 증서였습니다. 대학 졸업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죠.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걸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한 거라고, 서아는 제가 키울 거고 더 이상 우리 삶에 개입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진정하라며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해가 아니라고 잘랐어요. 가족은 가장 어두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고, 그들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 저희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준과 미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7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 기다리고 있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어떠셨냐고 묻는 하윤에게 저는 끝났다고, 정말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평온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제 자리를 되찾은 거였거든요. 여러분이 강수연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강하게 복수했을까요? 아니면 더 관대하게 용서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실화 기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